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격기사 정창준입니다. 21대 대통령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주요 대선 후보들은 오늘 여의도, 서울시청 앞 광장, 대구 등에서 막판 유세를 펼칩니다. 보수 성향단체 리박스쿨의 댓글 조작 의혹이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민주당에선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 배우설을 주장했고, 국민의힘에선 이재명 후보 아들 문제와 유시민 작가 발언 논란을 덮기 위한 공작설을 제기했습니다. 막판 대선 이슈들에 대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상임 공동선거대책위원장,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장 차례로 만나 말씀 나눠보고요. 2부엔 품격 토론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성태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와 함께합니다. 정격시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됩니다. 6월 2일 월요일 정격시사 출발합니다. 뉴스브리핑 시작합니다.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 함께합니다.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거가 막바지에 이르다 보니 네거티브 공방도 거세지고 있죠? 네, 선거 막판에 늘 이렇긴 했는데 지금 정책 대결보다 네거티브 공방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은 리박스쿨 댓글 공작 의혹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데요. 이 의혹은 지난달 30일 뉴스타파가 우익단체 리박스쿨이 자손군이란 댓글팀을 만들어서 이재명 후보를 비방하고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댓글을 조직적으로 달았다고 보도하면서 불거졌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힘의 전력을 보면 의혹의 실질적 배후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과거 십자군 알바단도 있었고 국가기관을 동원한 국정원 댓글 조작도 있지 않았냐. 댓글 조작은 헌정 질서를 파괴한 내란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검찰이 조작된 수사로 있지도 않은 범죄를 만들어냈다고 하면서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사건을 담당한 검사를 증거 위변조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리박스쿨 의혹은 당과는 무관한 일이고 이재명 후보 아들과 유시민 작가의 부정적 이슈를 덮기 위한 네거티브 공세라고 반박했고요. 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의 도덕성과 가족 문제를 파고들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감옥 갈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가 범죄 꾸러미가 될 거라고 했고 이 후보 아들 문제를 거론하면서 제 딸은 그런 해괴망측한 요구를 하거나 도박을 해서 문제가 된 적이 없다. 이재명 후보는 본인만이 아니라 아내와 아들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는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를 향해선 마지막까지도 기대를 놓지 않고 있다고 했는데요. 이준석 후보는 어제 완주 결승선이 눈앞에 다가왔다며 거부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난 토요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강훈 목사가 주도한 광화문 집회에서 대독 메시지를 통해 김문수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요청한 걸 거론하면서 김 후보의 당선은 곧 상황 윤석열의 귀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무소속 황교안 후보는 김문수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어제 대선 후보직에서 사퇴했습니다. 이 사전 투표 기간에 불거진 선관위의 부실 관리 논란, 이 부분도 좀 전해주시죠. 네, 지난 29일, 30일 이틀간 진행된 사전 투표에서 일부 유권자들이 투표 용지를 들고 투표소 밖을 나다니거나 투표 사무원이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지난 주말 대국민 입장을 내고 사과했습니다. 네. 일부 보수 지지자들이 사전 투표에 대해 강한 불신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더욱 민감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사전 투표 첫날 서대문구 신촌동 주민센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반출 논란 외에도 같은 날 서울 강남구 대치이동 사전투표소에서 선거사무원이었던 박모 씨가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해 대리투표를 한 뒤 5시간 뒤에 자신의 신분증으로 또다시 투표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네. 박 씨는 어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은 뒤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또 사전투표 이튿날에는 경기도 김포시와 부천시에 관내 사전투표하면서 사전투표가 시작되기 전에 관계자들이 투표함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총선,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 때 투표용지가 각각 한 장씩 나왔습니다. 네. 지난해 선거 때 사전투표함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정황이 드러난 거고요. 경기도 용인시에선 사전투표에서 배부한 해석용 봉투에 이미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찍은 투표용지가 들어있었다는 신고가 접수됐는데 이건 선관위가 신고자의 자작극이 의심된다면서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미국 고위 관계자들이 주한미국 감축 가능성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네요. 네, 지난달 미 월스트리트 저널이 주한미군 28,500명 가운데 4,500명 정도를 인도태평양 지역의 다른 기지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한 이후에 미 고위관리의 발언을 인용한 외신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싱가포르에서 아시아 안보대와 다른 말로는 이 행사가 열리는 호텔 이름을 따서 샹그릴라 대화라고도 하는데 AP통신에 따르면 이 행사에서 미국 고위 국방 관계자 2명이 주한미군은 북한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는 것만이 아니라 중국을 억제하는 데도 최적화될 거라면서 한국에 배치된 병력 감축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도 그 전날 샹그릴라 대화 연설에서 중국이 무력을 사용해 아시아의 현재 상황을 강제로 바꾸려 한다고 말했는데 주한미군에 대해 직접 언급한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중국과 가장 가까이 있는 병력이 주한미군이다 보니 주한미군을 재조정하려는 의도가 기저에 깔려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네. 한미 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부인하고 있지만 이게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한미 협상 카드든 아니면 진짜 변화를 고려하고 있든 이 정도로 말이 나오는 걸 보면 정황상 검토하고 있는 게 맞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재조정 방안에는 어떤 게 있나요? 가장 많이 거론되는 건 지금 북한 위협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주한미군이 한국 붙박이를 하는 게 아니라 중국 견제를 위해 전략적으로 유연하게 운용하는 건데요. 네. 예를 들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대만 사태가 발생하면 위치상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주한미 7공군을 대만에 투입하는 겁니다. 우리 정부가 이에 반대할 가능성이 큰데요. 이 경우 주한미군 일부가 한반도 밖으로 옮겨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주한미군이 감축되는 건데 북한과 대화 의지가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대북 협상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보니 이 문제는 이제 내일 모레 출범하는 새 정부의 최대 외교안보 과제가 될 걸로 보입니다.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강 알루미늄 제품 관세를 2배로 올리겠다면서 또다시 오락가락한 정책을 펴고 있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주말 펜실베이니아주에 있는 US 스틸 공장에서 연설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갑자기 수입산 철강에 부과되는 25% 관세를 50%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고 전 자신의 SNS인 트루스 소셜에서 연설 때는 언급하지 않았던 알루미늄에 대해서도 철강과 함께 50%로 인상하겠다고 했고 6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앞서 SNS에서 중국을 비난했는데요. 네. 자신이 부과한 관세로 심각한 경제 위기에 처한 중국을 구제해주기 위해 급히 관세 합의를 했음에도 중국이 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 착한 남자 역할은 이제 그만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주 구체적으로 중국이 어떤 합의를 위반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외신에선 트럼프 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에 법원이 제동을 건 지 이틀 만에 나온 조치란 점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미 연방국제통상법원 판결로 상호관세 정책이 무효가 됐다가 하루 만에 항소심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으로 되살아나면서 법적 논란이 생기자 아예 정면 대응에 나선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관세를 부과했다가 또 갑자기 유행하는 오락가락한 정책을 펴면서 네. 미 정치권과 월가에선 결국 트럼프가 꽁무니를 뺀다고 조롱하는 탁월한 신조어가 만들어졌는데 여러모로 체면을 구기다 보니 강경책을 편 거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문제는 한국 철강업체에 미칠 영향인데요. 미국 수출 비중이 13%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50% 관세가 현실화되면 가격 경쟁력이 사실상 붕괴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주말에 발생한 지하철 5호선 방어 관련 속보 있나요? 네, 경찰은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서 불을 지른 60대 남성에 대해 어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오늘 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열리는데요. 네. 이 남성은 지난 토요일 약 2리터 크기의 생수통에 인화성 물질로 추정되는 액체를 담아 열차에 탑승했고 별다른 말 없이 열차가 오전 8시 43분쯤 여의나루역에서 마포역 사이의 터널 구간을 달리고 있을 때 식당에서 쓰는 라이터형 토치로 가까운 옷가지에 불을 피웠습니다. 하마터면 대형 참사가 일어날 뻔했는데요. 네. 시민들의 침착한 대피와 제도적인 안전장치 덕분에 큰 사고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승객 400명이 지하터널을 통과해 대피했지만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고요. 소방관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승객들이 열차에 비치된 소화기로 대부분의 불을 끈 상황이었습니다. 네. 대구 지하철 참사 이후 전동차의 내장재를 불에 타지 않는 소재로 교체한 것도 참사를 막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 방화범도 연기를 흡입하면서 들것에 실려 나오다가 손에 그을음이 많은 걸 수상하게 여긴 경찰에 덜미가 잡혔고요. 경찰 조사에서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어 범행했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 방화로 인한 재산 피해는 3억 3천만 원으로 추산됐는데 서울교통공사는 방화범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구상권 청구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격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1분입니다. 날씨와 교통정보 듣고 전격시사 이어갑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다소 올랐지만 그래도 시원한 느낌이고요. 이 시원한 느낌은 낮까지도 지속되겠습니다. 어제 서울의 낮 기온이 29.3도까지 올랐습니다. 더웠지만 오늘 이 더위가 누그러집니다. 서울 전주가 25도 미만인 23도에 머물겠고요. 대전의 낮 기온 22도, 대구 24도 등 19도에서 27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선거일인 내일도 역시 오늘보다 기온이 소폭 오르겠지만 심한 더위는 아니고요. 평년 수준의 기온이 되겠습니다. 오늘 수도권도 낮까지 5mm 미만의 비가 뿌려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주로 비가 집중되는 곳은 제주도입니다. 오늘 흐린 가운데 제주에는 내일 아침까지 10에서 최대 60mm, 남해안은 최대 30, 그 밖의 지역 5에서 2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고요. 내일은 흐리다가 늦은 오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오늘 내일 바람이 전반적으로 강할 텐데 특히 오늘은 제주 중심으로 매우 강한 바람이 불고 내일은 서해안과 강원 산지에 강풍이 이어지겠습니다. 바다 안개 당분간 짙어서 이 점도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0도입니다. 날씨 정보였고요. 다음은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 이현 씨입니다.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월요일치고 정체가 그렇게 심한 편은 아닙니다. 사고 난 곳들이 있어서 먼저 살펴드릴게요. 중앙고속도로 춘천 쪽입니다. 다부터널 부근에서 승용차 사고가 있었습니다. 처리는 조금 전에 됐지만 동명 동호부터 속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수원 부근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1차로가 막히면서 기흥 부근부터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금토 분기점에서 반포 쪽으로 답답합니다. 서울은 강변북로 일산 쪽인데요. 강동대교에서 한강대교 쪽으로 구간 속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더 가서는 성산대교에서 가양대교 쪽이고요. 여기는 사고가 있어서 정체입니다. 구리방향 방화에서 동작대교까지 40분 이상 걸리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KBS 1라디오 정통 시사 프로그램 전격시사. 정치자의 눈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공정의 가치를 추구합니다. 꼭 필요한 정보를 담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7시 20분에 찾아옵니다. 정적 인터뷰 먼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상임 공동선대위원장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내일이 대선 본투표일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마지막 유세지로 서울 여의도공원을 정했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를 담은 건가요?
이번 빛의 혁명, 결국 이번 선거의 배경이 됐던 빛의 혁명, 그러니까 계엄과 군사 쿠데타를 저지했던 네. 그것이 그 국회 앞에서 여의도에서 이제 정치권, 국회와 시민들이 결합해서 사실 이뤄낸 일이기 때문에 네. 그때 국회 앞에서 망원 있죠 응원봉을 들고서 이렇게 쭉 있었던 시민들이 모였던 곳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번 선거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내란 심판, 내란 진압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담아서 여의도에서 모인다. 뭐 이렇게 의미를 아마 잡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공식 선거운동 종반전은 네거티브 선거전이었습니다. 정책 경쟁은 이번에도 좀 미흡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공식 선거운동 전체적으로 총평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공식 선거운동 전체가 네거티브 선거전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좀 어렵고 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네거티브 선거전을 펼쳤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최대한도로 비전과 정책을 말씀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사실 TV 토론 등에서도 나타났지만은 통상적인 비판을 넘어서서 과할 정도로 그냥 인신공격과 어떤 네거티브성만 해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전체적으로는 한편으로 내란을 극복하고 어려운 경제를 살리기 위한 그런 두 가지를 놓고 진지하게 국민들께 그 앞에서 토론도 하고 또 말씀도 구했어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굉장히 아쉬운 선거전의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대세론으로 선거운동이 출발했습니다. 위원장님은 압도적 승리보다는 안정적 승리를 강조해 오셨는데 본투표를 하루 앞둔 오늘 판세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결과가 압도적인 승리가 된다면요. 그거를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현실은 내란 세력과 연관된 내란 문제와 선명하게 마지막까지도 선을 긋지 못했던 국민의힘이 다시 정권을 잡는 것에 대해서는 아니다 하는 분위기가 많지만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가운데 국민의힘을 쭉 지지했던 분들의 숫자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그 표 차이가 압도적인 차이가 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과한 기대일 수 있고 그러나 저희가 안정적인 승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네. 경제가 아시다시피 너무 어렵기 때문에 새 정부가 출범했을 때 IMF 때보다도 더한 위기 상황에서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책임을 지고 새로운 정부를 이끌어가게 된다면은 적어도 한두 해 정도는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국정에 전념하고 경제 살리기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국가적으로 볼 때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네.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사실은 보수 진보 중도 따지지 않고 8대0 만장일치가 난 이유가 이것은 뭐 이념을 떠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잘못했고 그래서 새 정부가 출범해야 된다 이런 헌법재판소의 헌법적 판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번 선거의 의미도 국민들께서 내란을 극복하고 경제를 살릴 새로운 세력에게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라는 선거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승리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거기서 안정적인 승리라고 하면 지금 이제 통상적으로 있는 정당 지지율 격차보다는 조금 더 나서 선거 끝난 다음에 또 부정선거에 모내 이러면서 뭐 내내 새롭게 출발한 대통령과 정부의 발목을 잡으면 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정도는 좀 표 차이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중에 표심에 좀 결정적인 영향을 준 장면이나 발언, 사건이 있다면 어떤 것을 꼽으시겠습니까? 글쎄요, 뭐 크게 보면은 선거 전 한 달 전 여론조사의 결과가 바뀐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2월 3일 계엄 그날의 이후에 어떤 조사나 지표도 정권 교체 민심이 변한 적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변화시킬 그런 변수는 없었다고 보고요. 다만 실제 선거가 시작하고 나서 과거와 좀 달랐던 것으로 기억나는 것은 네. 저희 입장에서는 그 후보의 안전 문제, 테러에 대한 대책을 신경 쓰는 것이 굉장히 힘들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과거에 보지 못한 양상들이 펼쳐졌죠. 이것도 다 결국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던 그 반영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선거 막판에 또 기억나는 거는 이준석 후보가 그 너무 좀 이렇게 통상을 벗어나는 그런 발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폭언을 해서 그것이 또 좀 충격을 줬던 거 그런 정도가 기억에 나는 것 같습니다. 사전 투표율이 34.74%입니다. 역대 두 번째로 높습니다. 민주당에선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사전 투표를 한 분들의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뭐 한 가지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은 빨리 투표하고 싶다는 분들도 계셨던 것 같고 네. 실제로 빨리 투표하고 싶었는데 이것이 오히려 좀 부작용이 있을까 봐 좀 참은 분들도 이번에 꽤 있다고 저희가 들었고요. 네. 그리고 사전 투표를 할 만한데 그냥 이번에 어차피 정권 교체가 될 것 같으니까 그냥 포기한다라는 차원에서 또 떨어진 것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합쳐서 만들어진 사전 투표율 역대 두 번째라고 보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아마 사전 투표뿐만 아니라 본 투표까지도 그렇고 종합했을 때 굉장히 국민들의 어떤 나라에 대한 걱정이 많으시기 때문에 투표율이 저는 상당히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전 투표 과정에서 선관위의 관리 부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 부정선거 논란으로 곱지 않은 시선 속에서 투표용지 관리 부실이 잇따라 드러났는데 선관위의 선거 관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선관위 선거 관리는 어쨌든 이러저러한 시비가 늘 있었지만은 흔히 이야기하는 어떤 무슨 무슨 갑 자체를 이 전산 자체를 사전에 어떤 부정적으로 하는 그런 것은 이미 가능하지도 않고 실제하지도 않았다고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합리적인 우려를 하는 분도 일부 있고 또 의도적으로 이미 선거 결과를 조금 이렇게 흔들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도 어떤 에러가 없도록 선관위가 조금 더 신경을 철저하게 써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안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선거 전 막판에 보수 성향 단체 리박스쿨이 댓글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등장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도 내란 행위로 규정하고 국민의힘과 확실한 연관성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어떤 근거인가요? 근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김문수 후보가 본인은 전혀 상관이 없다. 관련이 없다. 이미 그 리박스쿨의 핵심이 되는 분들로서 그 전에 연관됐던 김문수 후보가 저도 그 정광훈 씨가 하는 건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무슨 자유통일당인가? 거기 대표를 했었다는 거를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요. 기독자유통일당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분들하고 찍은 사진 자체가 이미 그냥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몇십 년 전의 일도 아닌데 기억을 못하는 일도 아닌데 아무 상관이 없다고 난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이어서 어떤 근거가 있느냐라고 묻기 전에 그걸 어떻게 된 일이냐 아니라는 근거를 대봐라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해명한 게 아니고 전혀 모르는 일이다. 우리 당 댓글도 누가 다는지 모르는데 전혀 생생한 사진까지 다 남아있고 이미 관련해서 그런 몇 번이나 그 리박스쿨 등에 관련해서 각종 영상들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보니까 저는 꼭 윤석열 씨가 자기는 어떤 일이 자기는 전혀 상관없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것이 연상이 돼서 누가 그 이준석 후보를 40대 윤석열이라고 하는 거를 보고 참 기가 막힌 비유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는데 저는 김문수 후보를 보고 70대 윤석열이구나 이렇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재명 후보 아들이나 유시민 작가 발언 등 부정적 이슈를 덮기 위한 공작이다 주장하는데 이건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니 그분들은 후보가 아닌데 출마한 후보가 아닌데 그걸 뭐하러 덮겠습니까? 게다가 이재명 후보 아들 문제는 이준석 후보가 사실 아닌 거를 갖고 엮어보려고 한 그런 허위 조작 사기적 어떤 발언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 연관시킬 일도 없고 덮을 일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실제로 후보로 나온 이준석 후보의
망언이나 아니면 실제로 후보로 나온 김문수 후보의 리박스쿨 관련한 것들을 짚으면 되는 것이지 대통령이 정치를 하는 것이고 한데 이게 무슨 뭐 대통령 부인이 정치하는 것도 아니고 더구나 관계가 없는 혹은 지지하거나 이런 분들을 검증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갖다가 이렇게 결합시키고 붙이는 것 자체가 조금 없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에서 댓글 조작 및 선거부정 신고센터를 설치해서 댓글 조작과 선거부정 행위에 대한 제보를 대대적으로 받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제보가 좀 들어오고 있나요? 이게 사실은 막판에 네. 아마 선거가 끝나고도 굉장히 이건 중요하게 확인해야 될 일이 생긴 거 아닙니까? 리박스쿨이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은 뉴라이트, 그러니까 완전히 잘못된 매국 사관을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까지 주입시키려 했던 그런 지금 어마어마한 그 사안의 일단이 드러난 것이어서 그것 자체로 이미 거대한 제보가 이미 의해서 시작이 되는 것이고 폭로가 저는 이에 대해서 관심을 이제 갖기 시작하셨기 때문에 계속 제보가 잇따를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 공개해 줄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 건 아니고요? 이미 그 사안 자체를 처음에 공개를 했고 네. 시간이 지나면서 차근차근 할 텐데 벌써 이제 오늘 이제 내일로 선거가 이제 진행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마 선거 후에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어서 적절한 방식으로 국회 등에서 계속 점검을 해나가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것이 진행되면서 자연스럽게 더 실체가 알려지게 될 것이고 그에 대해서 이제는 선거가 끝난 후에 선대위 차원이 아닌 당 차원에서 필요해서 공개할 것이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가겠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촉발시킨 이재명 후보 장남의 인터넷 댓글 논란과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가 자식 잘못 키운 게 잘못이라고 사과하면서도 법적인 책임을 엄정히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떤 책임을 강조한 걸까요? 아니 그 이재명 후보의 아들 문제는 본인이 관련돼 있던 이런저런 일에 대해서 이게 다 정리가 되고 끝난 일들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일반적으로 부모로서의 어떤 자세 이런 걸 이야기한 것이지 네. 이준석 후보가 엉터리로 갖다 붙인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그것에 대해서 법적 도덕적으로 이야기할 내용은 연계시킬 내용은 없습니다. 이번 건과 관련해서 명확하게 책임을 져야 할 것은 이준석 후보가 의도를 가지고 사실은 전혀 사실이 아닌 것들을 정치 쟁점화하기 위한 어떤 폭언, 비하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정리할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각종 사회단체, 여성단체들에서도 문제가 됐고 본인도 그것이 과도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과한 건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원들이 오죽하면은 저것은 제명을 해야 될 일이다라는 정도로 반응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에 대해서는 이준석 후보가 할 말 잘했다 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품격 있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은 없습니다. 이 사안이 국회 윤리위에 제소되기도 했는데 위원장님은 이게 제명을 할 만한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이것은 어차피 이제 선거 끝난 후에 다룰 일인데요. 네. 제명 이전에 정상적인 국회의원은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정상적인 국회의원으로서 존재하기 어려운 정도의 발언을 했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에선 이재명 대선 후보 장남의 2억 3천여만 원 규모의 불법 도박 자금 출처가 수상하다.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사안은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그건 뭐 하고 싶으면 하라고 하시고 문제가 있으면은 그런 것들은 다 밝혀지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아무거나 갖다가 이렇게 뭐 문제 제기한다고 해서 없는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실제로 문제가 있으면 얼마든지 짚어가면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이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우리 국민들은 이미 윤석열 내란을 지켜보면서 이 내란을 극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것을 극복하는 과정에 생각 이상으로 내란을 유지하고 승계하려는 세력들이 얼마나 끈질기게 남아있는지 하는 것을 보셨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여서 나머지 문제들과 우선순위를 혼동할 정도의 국민들은 아니시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실제 일관되게 이번 선거 이전부터 계엄 이후에 일관되게 이런저런한 국민의힘의 여러 가지 주장과 저항과 그리고 반성을 안 함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정권 교체율이 높았던 이유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두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허위 조작 정보 유포 금지를 담은 법안인데 국민의힘에서 비판하고 있어요. 이 대응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은 선거 중이고 어떤 법들을 당론으로 냈거나 또는 당론으로 통과하거나 그런 국면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저런한 어떤 이유의 법들이 혹 개인 의원들에 의해서 제기되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그걸 뭐 당에서 논의하는 것도 아니고 당론도 아니고 통과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더구나 내일 이제 선거가 네. 끝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뭐 그거 하나하나 법안들을 갖고 논할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 간 단일화가 사실상 무산된 분위기인데 위원장님께서는 내일 새벽 5시 50분까지 방탄 단일화 가능성이 있다고 했어요. 왜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이준석 후보가 대통령 당선된다고 보기는 아무도 그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그렇게 됐을 때 이준석 후보가 결국은 당신 때문에 표가 갈렸다 이런 얘기를 안 듣는 것이 이후에 더 낫다고 생각하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책임론. 더 그거보다 큰 것은 결국은 맹태균 리스트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준석 후보가 여러 가지 사안들이 선거나 정치와 상관없이 본인이 법적으로 책임져야 될 사안 등등이 사실은 쭉 있다고 생각돼서 지금은 어차피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방어하기 위한 방탄 우산이 더 필요할 것이 아닐까. 그것 때문에 결국은 원래 있던 친정인 국민의힘 쪽으로 돌아가는 것을 선택하는 동기가 너무 명백하게 존재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지금까지 명분이 없어서 못한 것인데 지금은 명분을 억지로 만들어서라도 그냥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고 사퇴하는 그 가능성이 저는 실제로 아주 높게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집회에서 대독하는 형식으로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잘못된 과거와 절연했다고 일축했는데 이 과정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국민의힘이 잘못된 과거와 일찍 절연했다면은 지금보다는 국민의힘의 처지가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은 사실은 일찍 절연을 했어야 하는데 지금도 사실은 국민의힘이 과연 잘못된 거거나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을 했는지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이 얼마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워낙 본인들이 보기에도 황당하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렇게나마 이야기해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조금 더 명료하게 내란과 계엄에 대해서 반성하고 원래대로라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일찌감치 제명했어야 하고 하는 것이 맞고요. 그러나 여전히 사실은 그 당의 후보인 김문수 후보 자신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별 의미가 없는 현재의 발언이다 이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윤 전 대통령의 그 메시지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김문수 후보가 없었어요. 그에 대한 메시지의 언급 이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제명하거나 그 관계를 절연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것이 꼭 해야 되는 일이 아니다라는 언급을 그런 뉘앙스의 언급을 했었고 또 책임 있는 그 당의 후보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계를 절연을 지시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이미 책임 있는 정치인이 해야 될 공적인 정치 행위로서 윤석열 관계 유지를 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급을 안 했다는 것으로 피해갈 수 있는 국면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국민의힘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라고까지 하며 악영향을 우려를 했는데 지난해 탄핵 반대 당론도 무효화돼야 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준석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시킨 개장사를 했다가 잘못했다고 사과한 적이 있지만 네. 김용태 위원장도 어떻게 보면 거의 개인 의견 수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5.18 헌법 전문 수록 문제도 그렇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문제도 그렇고 그런 등등에 대해서 과연 국민의힘 주류 의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총을 한번 열어서 그것도 합동 결의를 하는지 각각 사안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결국은 윤석열 후보를 이준석 대표가 좀 젊은 모습으로 팔았던 1차 개장사에 이어서 김문수 후보를 기병태 위원장이라는 비교적 젊은 비대위원장을 내세워서 파는 2차 개장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1차 개장사처럼 2차 개장사도 사실은 진정성도 없고 별 의미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책시사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광복 80년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 안녕하세요. 저는 전통자개 명장 이영옥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자개 공예는 재료도 영혼과 같고 일하는 과정도 영과 혼이 정말 닳고 마르도록 계속 반복하는 작업이 지나야지 완성이 돼가는 그런 작업이거든요. 자르고 갈고 닦고 또 자르고 갈고 닦고 그렇게 할수록 더 빛이 나고 영롱해져 가요. 이 영롱함이 사람들에게 안겨지기를 저는 많이 바랬어요. 예전에 엄마들이 자개를 장을 가지는 게 로망이었거든요. 지금은 큰 장롱이 들어갈 곳이 없어졌어요. 사양 산업이다라고 했어요. 그때만 해도 한 17년 차 홍보를 했더니 자개의 어떤 부활이 됐어요. 제일 제가 정말 뿌듯한 거는 젊은이들이 335 모여서 자개가 정말 이런 거였구나 밖에 느끼고 만들고 가니까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뿌듯하죠. 자개는 그 자체가 만들기만 하면은 광을 내요. 우리나라에서 정말 더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광복 80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묻습니다.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이었습니다. KBS 58분 날씨. 서울에도 약하게 비가 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남과 제주에는 이미 비가 시작된 상태인데요. 이 6월 첫날은 더워서 여름 같았고 또 오늘은 살짝 돌아가서 늦봄이 된 느낌입니다. 약간은 시원한 느낌이 드는데 서쪽부터 비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구름 끼면서 바람도 불고 비 오는 곳이 많기 때문에 더위가 주춤할 텐데요. 오늘 낮 기온이 서울의 경우 5도 이상 떨어집니다. 23도에 머물겠고요. 강릉 25, 대전 22, 대구 24도 등 19도에서 27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는 5mm 미만의 소량의 비가 뿌려지겠고요. 그 밖에 지방 5에서 20mm 정도 오는 곳이 많겠지만 남해안에는 최대 30mm, 제주도에는 10에서 60mm의 비가 내일 아침까지 내리겠습니다. 대통령 선거일인 내일 역시 오늘처럼 날이 흐리다가 늦은 오후부터는 맑아지겠습니다. 또 내일 경기 동부와 강원도 등 중부 일원에서 5에서 10mm의 비가 오전부터 조금 뿌려질 걸로 예상됩니다. 내일도 심한 더위는 없겠습니다. 서울 25도의 낮 기온 예상되고 아침 기온 서울 17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내려가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바람이 강한데요. 특히 제주 중심으로 매우 강한 바람이 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19.7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매주 월요일 정치 현안을 품격 있게 토론하는 품격 토론, 함께해 주시는 두 분 소개합니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대선을 앞둔 마지막 주말과 휴일 유세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영남권을 공략했고, 김문수 후보는 수도권에 집중을 했고, 이준석 후보는 동탄 신도시에서 유세를 했습니다. 어떤 전략이 좀 담겼을까요, 김성태 대표님? 예, 아무래도 이제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이제 수도권 마지막 이제 특히 TK, PK 지역의 그 이완된 뭐 전통적 보수지층의 기반을 이제 확고히 다지면서 수도권에 이제 북진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동안 수도권에 이제 특히 중도 무당층의 이제 소구력이 좀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완벽한 전련, 또 지난주 또 후보의 당원당규 개정을 통한 어떤 경우든 당이 사당화되지 않고 또 공천에 개입하지 않고 수직적 당정관계에 가져갈 수 없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뭐 그런 의지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수도권 이제 유권자들은 문을 두드렸는데 막판 이 대추격은 뭐 상당히 국민도 감동하고 또 이제 일정 부분 국민들이 이재명 지금 민주당 국민의힘 이 자체는 정치적으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12.3 비상계엄과 함께 책임져야 될 정당이지만은 상대적으로 이재명 후보에 대한 그 위험성이 이 대선 이후에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김문수 후보 정도면은 국민 통합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이 어려워진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경기도지사 또 국회의원 그리고 장관 이런 모든 경험을 가지고 국정을 잘 앞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이 이제 국민들에게 이제 특히 수도권 중도 무당층에 많이 이제 어필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익표 대표님. 예.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사실 이번 선거의 가장 전략적은 그 영남권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그 안동 출신, 그러니까 TK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3년 전 대선에서는 사실 TK에서 그렇게 좋은 성적을 못 거뒀습니다. 네. 20% 초반밖에 못 얻었죠. 그다음에 부울경도 상대적으로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에 얻는 것보다도 그때 대선 후보로서 많이 얻지를 못했어요. 그런 측면에서 뭐 여러 가지 패배 요인이 있겠지만 그 영남권 득표력이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3년 전에 0.7% 차이로 패배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 그 본선거 이전부터 영남권을 여러 차례 방문하고 관련된 주요 인사들 심지어 국민의힘 쪽에 오랫동안 정치했던 분들까지 저희가 영입해 오면서 영남권 지역에 공을 들였죠. 이것은 제가 보기엔 두 가지 의미인 것 같아요. 하나는 단기적으로는 선거 승리이고 장기적으로 보면은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됐을 경우에는 결국은 그 국민 통합이라는 큰 과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시작은 어쩌면은 영원한 지역 통합. 그러니까 사실 김대중 대통령이 오래전부터 공들여왔던 것들이 영원한 화합 아니었겠습니까? 그때 그래서 초기 비서실장을 김준권 그 영남권 인사를 비서실장도 시켰고 본인이 동진 전략이라고 해서 내가 호남 출신이지만 영남권에 정말 열심히 제가 정치법 같은 거 안 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면서 갔는데 그 이재명 후보도 거의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2025년 판 그 동서화
그 나가서 그걸 바탕으로 한 국민 통합을 하겠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나름 그 TK 지역을 포함한 영남권에서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높은 과거에 민주당 계열의 정당이 받았던 득표율보다를 가장 상회하는 그런 그 득표율을 기록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고요. 이런 여세를 모아서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수도권 네, 최종적으로 그 집회를 그 대통령 선거운동을 마무리하는 쪽으로 갈 생각입니다. 이 선거운동을 보면 예상했던 대로 내란 세력 심판, 반 이재명 정서 구도로 간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이게 국민들은 이제 선거 이제 막판이 되니까 이미 뭐 사전 투표 이틀 했고 이제 내일 이제 본투표 남은 건데 딱 간결하게 정리되는 것 같아요. 12.3 비상계엄 그 정치적 책임을 더 크게 물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거대 입법 권력 지금 175석의 민주당 이 입법 권력 가지고 독주를 전행하는 그 사실을 우리 국민들도 목도하고 지켜봤는데 여기다 대통령 통치 권력 5년짜리 엎어서 이미 또 지난번 공직선거법 항소심 결과와 다른 게 없이 이제 대법원 최중심 나오고 그걸 뭐 파기환송 시키니까 그 이후에 대법원장 탄핵 뭐 청문회 그리고 대법관 찬성한 사람들 전부 뭐 탄핵하겠다. 그리고 대법원 정원법 만들고 뭐 재판 중지법 만들어서 뭐 대통령이 되더라도 어떤 사법 리스크 전부 다 종이 조각으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사법부 제압 행태도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만일 대통령이 된다면은 대한민국의 상권 분립이 근본적으로 이제 총체적으로 위협을 받았기 때문에 이 견제 심리가 나올 것인가. 뭐 그 이제 결정만 남았다고 보죠. 그 뭐 특히 지난주 한 주는 김문수 후보 안에 그 설란령 여사에 대한 학력 차별 여성 비하 발언도 있었고 또 이재명 후보 자제분의 불법 도박이라든지 엄단 폐술 그런 편인적 발언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다 내용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개까지들 가지고는 이제 뭐 사실상 좀 전에 비상계엄 책임도 크게 물을 것이냐 안 그러면 절대 권력에 대해서 견제가 들어갈 거냐 이 판단만 이제 오늘 내일 남은 것 같은데 뭐 저희들도 최선을 다할 뿐이죠. 선거 구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예, 보통 선거 구도가 우리가 뭐 구도, 인물, 조직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구도죠. 구도가 제가 절반 이상을 좌지우지합니다. 사실상 구도를 넘어서기가 참 쉽지 않은데 이번 구도는 국민들께서 너무 명확하게 아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없는 선거가 만들어진 거 아니겠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도리어 국민들에게 촛불이를 겨누는 일이 발생한 거였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그 결과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탄핵됐는데 저는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런 어이없는 행동도 뭐 당연히 뭐 지탄받고 하는 거지만 더 황당한 거는 국민의힘의 태도였어요. 제가 여러 차례 이 방송에서 나와서 국민의힘에게도 기회가 있었어요. 끊어야 될 시점이 있었고 끊을 수 있는 그 기회도 있었는데 그것을 다 외면한 겁니다. 그때마다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를 모호하게 가져가고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주장했던 그 소위 그 구도나 프레임이 먹힌 거죠. 그러니까 내란 세력 척결, 국민의힘이 내란 세력, 내란 정당 이런 프레임을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리가 무슨 내란 세력이냐라고 하지만 정치권에서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보다도 그렇게 인식되어지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스스로가 이미 탄핵당하고 국민들로부터 이 비판받고 있고 이미 평가가 끝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계를 절연하지 못함으로써 특히 일부 그 친윤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당권파들이 그 자신들의 당권 그다음에 기득권 때문에 그걸 정리하지 못했고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 사실에 침묵했죠. 자칫 이거 했다가 뭐 내가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뭐 우리 그 강성 지지층들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침묵하면서 질질질 끌려온 겁니다. 후보가 당선되는 과정에서도 결국은 김문수 후보가 개인적으로 김문수 후보에 대한 어떤 뭐 개인적인 평가는 제가 논외로 하겠습니다만 탄핵된 정부의 그 정부에서 장관하던 사람이
그 후보로 나온다는 것은 사실은 윤석열 정권과 궤를 같이 하겠다라는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보면은 윤석열 정권에 관계했던 친윤 쪽이라든지 또는 윤석열 정부의 장관이나 고위직을 했던 사람들은 당연히 당내 경선 과정에서 배제되고 새로운 어떤 그 이미지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그 윤석열 정권하고는 관계를 끊었다고 하는 사람들을 후보로 내세워야 그나마 구도를 변화시킬 수 있고 국민의힘이 뭔가 새로운 이 다른 구도를 만들 수 있었는데 이번 선거는 시작부터 끝까지 내란 세력 종식이라는 프레임을 국민의힘 스스로가 저는 민주당이 씌웠다고 생각하지만 국민의힘 스스로가 다 뒤집어 쓴 거다 이렇게 봅니다. 지난주 품격 토론 이후에 파장이 큰 발언들이 잇따라 좀 나왔습니다. 그 잠깐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준석 후보의 그 이재명 후보 아들의 댓글 발언 TV 토론에서 나왔는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난주 뭐 거의 초반부를 이걸로 달궜죠. 네. 달구고 상대적으로 이제 본질보다는 이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그런 공적인 자리, 공중파, 지상파를 통해서 전 국민들이 다 시청하고 있는 그런 마지막 TV 토론에서 그렇게 이제 방송에서 그런 이제 용어를 선택해서 한 부분에 그걸 가지고 되려 민주당이 뭐 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를 사태로 몰고 네. 또 뭐 상당히 정치인으로서 근본 자격이 배제된 그런 정치인 자격마저도 박탈시켜야 된다는 그런 그리고 뭐 관련 법도 또 만들고자 했고 네. 그리고 또 국회 윤리를 통해 가지고 또 제명까지 시키겠다. 이런 엄청난 정치 공세가 그냥 파죽지세로 있었거든요. 여기에 나름 뭐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 또 개혁신당 차원에서 대응을 하고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제 참 저거는 본질은 따로 있는데 그 본질을 갖다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순화해서 그나마 쉽게 알리려고 한 그 당사자는 저렇게 이제 쉽게 말하면 막말 뭐 해모 발언자로서 이렇게 응징하고 심판의 대상이 돼 있는 게 대단히 안타까웠죠. 그래서 국민의힘도 좀 거들습니다만은 이걸 가지고 전면적으로 뭐 내세우지 못한 그런 아쉬움이 있죠. 그렇지만은 분명히 이재명 후보 그러면은 이제 참 가정사는 뭐 사생활의 영역이지만은 참 거칠었다. 뭐 특히 가족들 간에 갈등이 있을 때도 거친 표현을 통해 가지고 그 씻지 못할 그런 상처를 다 줬고 자제분도 또 그런 표현을 갖다가 물론 불법 도박 그런 뭐 인터넷 커뮤니티 공간이지만은 뭐 그런 걸로 이렇게 지탄의 대상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론은 이번 선거를 조기 대선을 마치고 나면은 국민 통합이 가장 우선인데 하나는 국가의 대한민국의 불확실성 제고이면서 그다음에 이 지난 한 7, 8년 동안 이 국민은 양진영 편든 정치에 그냥 이제 정말 지쳐 있는데 국민 통합이 뭐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그러면 가정 화합도 제대로 이뤄내지 못하는 그런 이재명 후보가 과연 이 국민 통합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인가? 여전히 그냥 상권 위에 개딸들의 그런 강성적인 어떤 그런 목소리가 또 압박이 국정에 전반적으로 뭐 영향을 끼치고 장악이 된다면은 이거 대한민국 어떻게 되냐? 국민들 다 걱정해요. 그렇지만 조금 전에 홍익표 대표님 말씀처럼 국민의힘이 살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헌재로부터 심판받고 파면 결정이 났다 그러면은 작년 이제 연말부터 올 연초 한 3월달까지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의 오판에 가장 정치적으로 큰 수혜자였어요. 그러면 자신의 지지율이 그때 엄청 높아져야 되는데 대략 20% 중후반에서 그런 때가 30% 있었죠. 중반에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혔었어요. 네네. 이때 대략 국민의힘은 위기였습니다. 한 사람은 심판이고 한 사람은 청산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지금 국회가 절대 입법 권력이 지금 민주당이 많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 절대 민주당 청산 이재명 대표 못해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분들이 바로 국민인데 이 조기 대선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청산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였는데 뭐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이 자정 노력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은 두고두고 이거는 아픈 대목이 될 겁니다.
이준석 후보는 대통령 후보자의 가족 검증은 공적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홍익표 대표님. 근데 그 공적 영역일 수도 있고 사적 영역일 수도 있고 이게 혼재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게 다 검증의 대상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요. 근데 당연히 그 대통령 가족도 필요한 부분 검증을 해야죠. 뭐 그 자체를 저희가 그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과거에도 대통령 자식과 관련돼서 또는 그 가족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논란이 대통령 선거 때마다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 이제 첫 번째 하나하나 이제 문제를 좀 그 네. 구분해서 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준석 후보의 지금 발언이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이런 방송을 할 때 어떤 성폭력이라든지 또는 어떤 그 흉악범죄와 관련돼서 방송 지침에도 구체적인 사실을 또는 재연되는 발언들은 못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였죠. 이준석 후보가 그러니까 여성에 대해서 뭐 신체와 관련된 매우 비하되는 발언을 한 것 같은데 이런 정도였으면은 도리어 이준석 후보가 그 뭐 나쁜 평가를 받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대선 TV 토론에서 네. 그 가족들이 그 제가 진짜 들었어요. 어떤 부모들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 딸이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여성의 어떤 부위에다가 뭐 젓가락을 어떻게 했는데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매우 구체적으로 연상되는 그 사실관계를 적시하면서 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방송권에서도 어떤 그 뉴스 보도할 때도 하지 못하게 방송심의위원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자체를 TV 토론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벗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의도가 어떻든 간에 저는 표현이나 또는 그 사실 언급에 있어서 그 선을 넘었다 이준석 후보가. 그러니까 결국은 이준석 후보의 그 핵심은 이 지점을 지적해야겠죠. 이게 검증의 문제냐 아니면 여성 인권을 보호하는 게 문제냐 이거에 대해서 그 두 개를 다 놓쳤다고 봐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면 후보한테 구체적으로 뭐 당신 아들이 어떻다 했는데 이런 건데 그러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이준석 후보도 사실관계가 명확치 않다고 본인이 이후에 방송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명확치 않은 상태에서 다른 후보에게 질문을 하면서 여성 인권과 관련돼서 이런 문제에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리어 여성 인권 문제에 대해서 제도적 방안이나 이런 걸 물어보면서 이러한 그 인터넷상에서 그 온라인상에서의 어떤 음란성 발언, 여성 비하적 발언에 대해서 어떤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런 질문이 그래도 대선 후보 TV 토론에 맞았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준석 후보의 발언은 매우 부적절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이준석 후보나 국민의힘에서 제기하는 그 어떤 대통령 후보 가족과 관련된 검증 문제는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어쨌든 이재명 후보도 이후에 그 포괄적으로 사과를 했어요. 아비로서 자식 관리를 잘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고 네. 그리고 이 문제가 사실은 불거진 것 자체도 3년 전에 대선 때 불거진 얘기입니다. 3년 전 대선 때 국민의힘이 그쪽에서 그러니까 문제 제기를 했고 그 일종의 폭로가 돼서 어떤 시민단체 우파적 시민단체에 의해서 고발돼서 작년 법원에서 약식 기소로 그냥 500만 원이 확정된 거예요. 자 그럼 이 국민의힘에서 주장한 대로 이재명 후보가 이 무소불위의 권력, 뭐 일당 독재, 입법 권력 가졌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어떠한 권한 행사나 부당하게 자신의 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권력을 행사하는 게 있냐는 거예요. 저는 문제가 제기가 됐고 그거에 대해서 합당한 법적 판단을 받은 거예요. 저는 그렇다면 저는 이재명 후보가 공직자로서 그러니까 아비로서의 어떤 그 일반적인 아버지로서의 어떤 도덕적 책임 그런 책임에 대해서는 본인이 사과를 했던 거고 공직 후보자로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자신이 부당하게 사적으로 권한을 쓰느냐의 문제죠. 그게 김건희 도이치모터스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거는 아예 수사 자체가 안 된 거잖아요. 그 당시에 검찰총장으로 했었고 계속 저희가 보기에는 부당하게 권력을 이용해서 막고 있었다 이런 판단을 하는 거고 저는 그 차이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후보 아들 도박 자금 문제도 좀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2억 3천여만 원이라는데 이분 그러니까 이제 좀 전에 홍 대표께서도 말씀을 했지만은 2021년도 이제 자제분 이제 이 불법 도박 네. 이 건이 이제 민당 내 그때 경선 전국에서도 이게 논란이 됐었죠. 네. 그런데 이제 그 뒤로 뭐 언론 기자분들도 그렇고 저희 당에서도 그렇고 그걸 추적하지 않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된지는 몰랐는데 이게 이제 작년 이제 10월 말경에 소원지법에서 이제 약식 명령으로 500만 원 벌금으로 이제 떨어졌죠. 이게 이제 뭐 항소하고 항고가 없으니까 이제 이거는 확정이 됐군요. 판결문 공소 내용이 공소장이 이제 판결문 효력을 그대로 가집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이 자제분이 이제 2억 3,200만 원 정도의 이 불법 도박을 했다는 거죠. 그럼 상당히 딱 당시에 이제 대학생 신분으로서 엄청난 큰 돈이었지 않습니까? 이 돈을 자신이 이제 마련하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것인데 이재명 후보도 그때 2021년도 이 뭐 자제분 이 관련과 불법 도박과 관련해 가지고 해명하기로는 1,0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불법 도박을 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막상 이제 작년에 있었던 수원지법의 이제 이런 공소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2억 3,200억이거든요. 이거 엄청난 큰 금액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게 이제 뭐 전체 한꺼번에 2억 3,200이 들어간 게 아니라 이제 도박을 이렇게 베팅을 하면서 쭉 굴려진 돈이 이거라는 거지만은 이게 상당히 천문학적으로 큰 돈이에요. 저는 그렇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이재명 후보가 자식이 이게 어떤 돈으로 이렇게 했다. 지난번 어떻게 됐든 간에 2021년도 해명한 것은 1,000만 원인데 그거는 맞지 않다는 게 이미 밝혀졌잖아요. 그럼 이것도 이재명 당시 후보가 거짓 해명이 된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명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문제는 이제 이런 사실들이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결국은 왜 실패했습니까?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된 문제, 양평 처갓집의 땅 문제, 그리고 장모님 뭐 이 문제, 뭐 여러 철학 문제 이런 것들을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단죄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렇게 파국을 맞이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도 이런 가정사의 자제분들을 제대로 검증해내고 공적인 영역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이재명 후보가 국민들에게 약속하는지 이걸 국민들이 듣고 싶어 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이 지금 전혀 없이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고 있어요, 이게. 이 자금 출제에 대한 부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뭐 국민의힘에서 고발하고 그 조사 그냥 됐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것 같아요. 뭐 그러면 이제 사실관계가 분명히 드러나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에서 아무리 해명한다고 해도 믿지 않을 거고 또 민주당이 이게 해명할 수 있는 어떤 그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해명하기 왜냐하면 자금 추적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당 차원에서 자 근데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보통 범죄 금액 실제로 사법부에서 수사기관에서 판단하는 범죄 금액과 실제 금액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도박을 10번 해서 판돈을 100만 원 갖고 10번 하면 1,000만 원이 되잖아요. 맞습니다. 예. 저도 사회부 기자 처음 할 때 그게 많이 헷갈렸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다 범죄 금액이에요.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그럼 100만 원을 10번 했으면 1,000만 원 맞는데 실제 그럼 1,000만 원이 다 들어갔냐? 그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이 따는 경우도 있고 잃는 경우도 있고 등등 해서 실제 금액은 그보다 더 많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 금액은 훨씬 적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2억 3천이 그 도박과 관련돼서 사용된 총 금액이라고 할 때는 이건 이제 이제 검찰 공소장에 나온 내용이니까 그렇지만 실제 2억 3천인지 아니면 실제 금액이 2, 3천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뭐 자금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뭐 결국 국민의힘은 고발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입증될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아무리 금액이 아니고 얼마라고 해명을 해도 안 믿으실 테니까. 저는 아마 제가 보건대는 실제 금액은 2억 3천이 훨씬 못 미칠 거로 보입니다. 통상적으로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건설 현장에 연인원이란 말 쓰잖아요. 그렇죠. 연인원이라고 할 때는 누적된 인원을 다 얘기하는 거지 그 실제 뭐 연인원 10만 명 할 때 10만 명이 다 들어간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으로 저는 그 숫자를 좀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양평 문제 관련돼서 뭐 고속도로 등등 우리 그 김 대표님 잘 얘기해 주셨는데 아까 그래서 제가 분리한 게 있잖아요. 이게 권력형 비리냐 순수하게 개인 비리냐. 그러니까 지금 이
이재명 후보의 아드님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저도 변호하거나 옹호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당하고도 관련이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순수하게 개인적인 문제 그리고 이미 그 작년에 확정 판결된 사안이거든요. 그럼 이걸로 일단락된 것이죠.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비난받아야 될 사안은 남아 있지만 이것이 뭔가 권력 그 검증받고 이재명 후보가 후보로서 검증받아야 될 사안이냐 하는 문제가 남는 건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도덕적 책임이 있지만 이재명 후보가 그 사안에 대해서 부당하게 수사기관에 압력을 넣었거나 사법부에 압력을 넣어서 판결을 가볍게 하려고 했거나 또는 범죄 사실을 은폐하려고 했다면 이건 권력형 비리가 되죠. 그러니까 양평 그 고속도로 게이트 같은 경우는 멀쩡하게 있던 1차 계획을 국토부가 돌연 갑자기 바꾼 사안 그로 인해서 그 경제적 혜택을 김건희 씨 일가가 보게 됨으로 인해서 이건 권력형 비리가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 그래서 아까 제가 대통령 가족과 또 개인 또는 가족과 관련된 문제라 하더라도 검증 대상이 되는 게 있고 검증 대상이 될 필요가 없는 게 있다. 이걸 좀 구분해서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조금만 넘어가 볼게요. 이게 시간이 그렇게 여유가 있지 않아서 이건 대응의 문제를 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유시민 작가가 김문수 후보의 배우자 설란영 여사를 향해서 한 발언인데요. 대통령 후보 배우자 자리는 설란영 씨 인생에서 갈 수 없는 자리다. 그래서 제정신이 아니다 해서 이제 논란이 불거졌는데 일단 유시민 작가는 표현이 거칠었던 건 제 잘못이다. 계급주의나 여성 비하, 노동 비하의 말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했고 이재명 후보는 본인이 사과했으니 국민도 용서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우선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50대 후반의 이제 남성이기 때문에 저 자신도 그런 그 젠더 교육이라든지 그런 사회 경험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흔히 발생하는 게 명확해요. 우리 여성계 인사들이나 또는 차별과 관련돼서 차별 당하는 사람이 그렇게 느끼면 그게 차별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저도 이제 유시민 작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그 차별적 인식을 갖고 그런 발언을 했으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여성 문제나 또는 이런 그 소수 약자들에서 차별 발언은 그 해당 당사자가 그렇게 느끼면 차별 발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좀 더 정중하게 사과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이재명 후보도 부적절했다고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이 문제가 근데 유시민 작가가 우리 당의 당원도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이 과거 오랫동안 이 인적 관계가 있다 보니까 유시민 작가가 무슨 발언을 하면 다 민주당의 발언처럼 얘기를 하는 건데 전혀 저는 그냥 유시민 작가에 대해서 이건 당신이 차별적 발언했고 문제가 있다 이렇게 비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유 작가도 그거에 대해서 사과를 할 필요도 있고. 근데 이거를 마치 민주당의 무슨 당과 관련돼서 민주당이 그렇다면 여성 차별과 관련된 정책이나 그런 어떤 입장을 갖고 있다든지 또는 노동자나 학력 차별주의를 갖고 있다든지 그럼 비판을 해야지 어떤 특정인의 어떤 우리 당과 좀 가깝다고 한 작가의 발언을 그렇게 몰고 가서 안 된다고 봅니다. 대표님 시간이 좀 짧습니다. 네, 한 그렇습니다. 25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시민 작가가 그냥 자연인은 아니죠. 대표적인 민주당 아웃사이드 빅스피커.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니까 보수 진영을 공격할 때는 다들 박수치고 또 이렇게 실수했을 때는 지금 민주당하고 관계 인사 아니다 이렇게 꼴리 잘라버리면은 그렇게 뭐 대상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유시민 작가의 발언은 그건 정말 거친 표현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천박하고 이 경박한 어떤 그런 자신의 인식 속에서 나온 그런 어찌 보면 자연스러움이겠죠. 근본적으로 그렇게 이렇게 여성 비하 또 학력 차별 뭐 이런 거 다 묶어서 이렇게 우월주의를 가지고 있다. 여기까지 생각합니다.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품격 토론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KBS 1라디오 정통 시사 프로그램 정격 시사. 정치자의 눈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공정의 가치를 추구합니다. 꼭 필요한 정보를 담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7시 20분에 찾아옵니다. 대한민국 중심 채널 정격 인터뷰, 이번에는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총괄본부장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본부장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내일이 대선 본투표입니다. 오늘 유세 네. 마지막 날, 막판 유세 전략은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그간의 후보와 또 후보자 부인의 좀 진솔한 삶의 궤적들에 대해서 이제 많은 유권자들이 인식을 하고 계시고, 또 상대적으로는 이재명 후보의 커피 원가 120원 발언, 또 뭐 호텔 경제학 발언, 네. 거북선 발언, 뭐 이런 것 때문에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이런 부분에서 유권자들이 좀 실망을 하는 그런 분위기도 좀 엿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마지막까지 이 경부선 라인을 통한 파이널 유세를 이제 하게 돼 있는데, 대구는 4시 전으로 지금 예정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유권자들과 직접 소통하고 만나는 유세가 계속 이어져야 될 것 같고, 네. 아무래도 저녁 무렵에는 또 젊은 층들과의 교감을 위해서 또 강남역이라든지 또 이런 쪽으로 직접 좀 후보가 가서 선거운동을 하는 그런 행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유세 장소는 서울시청 앞이라고요? 예, 아마 저도 지금 정확한 스케줄은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네네. 뭐 강남역, 하여튼 서울을 최종 파이널 유세장이 되겠죠. 아마 서울 그 시청 앞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예. 김문수 후보, 변화가 일어나서 대반전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판세 어떻게 보십니까? 선거운동 초기에 굉장히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네. 그 우리 경선 후보들 간의 좀 비협조적인 분위기, 또 한덕수 전 권한대행과의 단일화 좀 불협화음 이런 네. 것 때문에 많이 좀 유권자분들이 실망하시고 투표장에도 가지 않겠다는 분들도 계셨어요. 우리 저 보수 그 지지층 중에는. 그렇지만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전반적으로 후보가 상승 기류를 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지사로서 이제 본인이 보여줬던 여러 가지 업적들, 판교 테크노밸리, 또 삼성전자 산업단지 개발, 또 GTX 같은 경기도지사를 했지만, 이제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임기 내내 성남시장 임기 동안도 마찬가지고 대장동, 백현동 개발 비리로 지금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너무나 네. 기반된 이 양 후보의 궤적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이제 상승 기류를 계속 타고 있는 형국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예. 네. 앞서 김민석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에게도 질문을 드렸었는데, 이번 선거운동 기간 표심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준 장면이나 발언, 사건이 있다면 뭘 꼽으시겠습니까? 이재명 후보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전체적으로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이 부분이 표심에 정말 많은 영향을 끼쳤겠구나 하는. 김문수 후보는 내내 그 대한민국 자식들을 위한 걱정을 많이 했었죠. 네. 첫 번째 공약도 이제 기업하기 좋은 나라인데, 그건 결과적으로 기업인의 편을 들어주겠다는 것보다는 기업의 고용 창출을 늘리도록 해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겠다는 그런 의도입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이제 근로시간의 유연제를 계속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재 획일적으로 주 52시간 근무를 해야 된다는 거는 뭐 노나 사나 다 같이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느낀다고 봐요. 네. 특히 연구개발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은 뭔가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그 집중적으로 몰입해서 연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 획일적인 주 52시간 근로제 때문에 초저녁만 되면 기업연구소 불을 끄고 나와야 돼요. 이거는 정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유연하게 대한민국을 살리는 공약, 대한민국 자식들을 살리는 정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가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고 특히 이제 유시민 씨의 그 설란영 여사 관련된 발언. 네. 비하 폄하 발언을 했을 때 저는 제안을 사랑합니다.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유권자들의 가슴을 좀 뭉클하게 하는 감동적인 그런 멘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난 토요일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문시장을 찾았습니다. 현장에서 함께 예. 하셨죠? 그렇습니다. 예. 분위기 어땠어요? 예, 아무래도 대구 서문시장은 보수의 상징인 대구에서도 성지 중의 성지라고 할 수 있죠. 아마 서문시장을 공개적으로 찾은 것은 2017년도 탄핵 이후에 처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집거 상태였었는데 네. 이제 저를 보고 싶다는 말씀에 가슴이 뭉클했다고 말씀하시면서 서문시장을 방문을 하셨어요. 말씀은 너무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감사하다고 대구 시민께서 자신이 위로를 받은 것 같이 말씀하셨지만 네.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오히려 대구 시민과 또 중도 보수를 위로하기 위해 방문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주 분위기가 정말 좀 열띤 지지와 환호의 분위기였습니다. 예. 사전 투표율 34.47%입니다. 역대 예. 두 번째로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는데 영남권은 호남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좀 낮은 투표율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이제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사전 투표율이라고 하지만 지지난 대선 19대 대선은 26.1% 정도 됐어요. 네. 또 지난 대선은 36.93%였던 게 이번에는 34%대로 오히려 상승 추세가 꺾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주로 이제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그 광주, 전남부, 제주 지역은 지난 대선 때보다 사전 투표율이 상승했지만 그 외에 다른 전 지역은 한 2-3% 정도씩 하락한 것 같아요. 네. 대구, 경북, 경남이 이제 하락폭이 더 컸던 것 같고 아무래도 최근에 불거진 사전 투표에 대한 부실 관리 우려, 부정선거에 대한 걱정 때문에 사전 투표에는 참여하지 않고 6월 3일 본투표에 투표권을 행사하겠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예. 본투표에서는 투표율이 해당 지역의 투표율이 올라갈 거다.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셨지만 선관위의 부실 관리가 드러났습니다. 선관위의 예. 투표 관리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지난 대선 때 공정선거 추진 TF의 위원장을 맡기도 했었는데 네. 저는 전국적으로 사전 투표제를 없애고 본투표 날짜를 하루 더 늘려서 목금 본투표 토일 연휴로 이어지게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사전 투표는 선관위에서 굉장히 공을 들여서 관리를 한다고 해도 네. 아니면 또 어떤 의도성이 있는 사람들이 좀 부정적인 수단을 좀 강구하기가 쉬운 그런 제도라고 봅니다. 현재 관리 제도를 본다면 네. 또 지금 사전투표 관리관 직접 날인 제도도 선관위에서 아직 시행을 하지 않고 있고 또 전체적으로 별도의 날짜와 별도의 공간에서 관리를 한다는 게 문제가 다분하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수십 건 불거진 사전투표 부실 관리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사전투표제는 없애는 게 맞겠다. 그 대신 본투표에서 투표할 시간을 더 많이 들이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도 그런 공약을 했었죠. 했었죠. 다만 이제 현행법이 아직 개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본인이 만약에 이제 당선이 되고 또 국회
아무래도 과반 의석을 점해야 되겠죠. 그거는 사전 투표를 없애겠다고 이제 공약을 하셨고, 그게 그런 공약을 발표한 이후 공교롭게도 지금 선관위의 부실 선거 관리 사례가 너무나 속출하고 있어서 사전 투표 폐지에 좀 당위성이 인정되는 게 아닌가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후보들이 투표를 독려하고 있는데 당에서는 그 최종 투표율에 따른 유불리를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뭐 저는 여론조사를 신뢰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김문수 후보는 상승 기류를 꾸준히 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 이제 이재명 후보는 아들 이동호 군의 그 성습 도박, 불법 도박, 또 여성들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좀 성희롱 메시지, 인터넷 게시 이런 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반감이 오히려 커지고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 좀 암묵적인 골든 크로스가 형성된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투표의 결과는 아마 반전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투표율이 높아야 그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상대적으로 투표율이 좀 지역적으로 지역적 투표율. 아무래도 네. 그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세가 강한 대구, 경북, 경남 이론의 투표율은 높은 게 굉장히 좀 유리한 국면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광훈 목사 주도하는 집회에서 메시지를 통해서 김문수 후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악영향을 우려하는 분위기인데 당내 분위기 어떻습니까? 정광훈 목사 세력과 또 김문수 후보를 억지로 엮으려는 시도를 좀 차단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네. 너무 강경 보수는 또 중도층에게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게 하는 데는 좀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은 좀 지양을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전반적으로 김문수 후보와 정광훈 목사 세력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그런 프레임은 차단하고 아무래도 이제 김문수 후보는 단 하루 남은 이 선거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간에 밝혀왔던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을 좀 더 부각시키는 그런 타임이 필요한 것 같고 또 전체적으로는 우리 중도 보수층의 대단합을 위한 어떤 그런 행보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지만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질문 의도에는 조금 벗어나지만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가 최종적으로 성사되지 않은 부분은 좀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막상 투표를 하게 들어가는 분들의 그 정서는 사표 방지 심리가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도 막상 투표장에 가시면 내 표가 사표가 될지 모르니까 또 같은 중도 보수의 좀 표를 직결시킨다는 의미에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해 주시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김문수 후보는 마지막까지 단일화에 대해서 기대를 저버리지 않겠다 뭐 이런 입장도 밝혔는데 예.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사실상 현실적으로 단일화는 어렵겠지만 투표장에서의 단일화를 말씀하시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셨던 분이라도 사표 방지를 위해서 될 사람 좀 찍어주는 게 좋겠다고 해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해주는 투표의 단일화를 말씀하시는 거겠죠. 예. 네. 아마 현실적으로 두 후보가 뭐 대타협을 해서 단일화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는 것이고요. 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에 대해서 국민의힘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을 채택한 것도 무효화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이 발언은 좀 어떻게 보세요? 뭐 탄핵과 관련해서는 당내 의원들 간에 이견이 있었던 건 분명했고 네. 다만 이제 지나간 일을 복귀시키면서 선거일 하루 남은 지금 그걸 이슈화할 수는 없다고 봐요. 지금은 갈 길이 바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묻어두고 마지막 그 득표 활동에
올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의 용단을 내려주셨지만 우리 당내는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심적으로 좀 지지를 하는 많은 분들도 계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지층이. 네. 네, 그런 분들의 정서를 건드리지 말고 오로지 좀 대결집, 대단합의 득표 행보를 해나가는 것이 지금 현재는 더욱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황교안 무소속 후보가 후보직을 사퇴하고 김문수 후보 지지를 했습니다. 이는 도움이 될까요? 네,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 황교안 전 총리는 그간의 시종일관 부정선거 이슈를 제기를 해왔던 분인데 네. 우리 당내도 사실은 이 부정선거를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우리 지지를 해주시는 분들 중에도 아마 그런 분들에게 김문수 후보를 좀 지지를 해주라는 그런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뭐 큰 도움은 아닐지라도 지금은 또 한시가 급하고 한 표가 더 급하기 때문에 조금의 도움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의 김문수 후보 지지는 표심에 영향이 있을 걸로 보세요? 저 당연히 영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마 이낙연 전 총리가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 것은 좀 대승적 차원에서 공동정부를 구상을 좀 해보자는 그런 취지도 일면 있고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가장 먼저 제기한 분이 이낙연 전 총리예요. 그래서 이낙연 전 총리의 흉중에는 마음속에는 이재명 후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정서가 발동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이 정서에 같이 동참을 해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준석 후보의 발언 파문도 좀 살펴볼게요. 3차 토론의 발언, 여성 신체 폭력 발언으로 국회 윤리위에 징계안이 접수됐는데 국회의원 제명까지도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전 국민이 지켜보는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 막말을 여과 없이 노출시킨 것은 좀 적절하진 않다고 봐요. 그렇지만 또 지금 벌어지는 형국을 보면 이재명 후보 아들의 문제를 물타기 하려는 그런 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이번 사안을 지나치게 부풀리고 있는 것은 명백히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고 이준석 후보를 희생양 삼아서 이재명 후보 아들 문제를 물타기하는 정치적 공세다 이렇게 봅니다. 민주당에서 지금 제명까지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건 좀 너무 과한 처사일 것 같고 이제 선거 하루 남았으니까 다 각 당이 지금 분주한 일정을 소화를 해야 되는데 선거 잘 치르고 이것은 후속적으로 논의해도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준석 후보의 발언이 이준석 후보와 이재명 후보 가운데 어느 분에게 더 타격이 갈까요? 이재명 후보에게 더 타격이 가겠죠. 아무래도 가족끼리도 지금 이 대선에서는 중요한 이슈로 간주될 것이라고 봅니다. 보니까 이동호 씨는 저도 몰랐는데 2019년도부터 21년도까지 무려 700여 차례 정도 2억 3천이 넘는 돈을 가지고 불법 도박 사이트에 입금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이 이동호 씨가 신고한 재산은 아버지 이재명 후보에게 정려받은 4,900만 원 정도가 다인데 그러면 도대체 1억 8천만 원은 어디서 돈이 난 거냐. 이걸 아직까지 소명을 전혀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여기에 대한 구체적 해명이나 자료는 전혀 내놓지 않고 이준석 후보나 국민의힘을 공격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동호 씨가 현재 신고된 전 재산이 390만 원인데 도대체 그러면 어디서 불법 도박 자금을 조달한 것인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제시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자료가 나와야 국민들도 좀 납득하실 수 있는 게 아니겠어요? 예. 국민의힘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허위 조작 정보 유포 금지를 담은 법안인데 왜 이재명 후보 아들과 연관시키는 건가요?
글쎄, 이제 이재명 아들 흠담 금지법이라고 이제 명칭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이 법안의 발의 의도가 선거를 며칠 앞두고 지금 발의가 되었기 때문에,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이재명 후보의 아들 이동호 씨의 이슈가 더 불거지기 전에 좀 사전 차단하기 위한 의도도 같이 있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것이겠죠. 법안 내용은 아마 좀 자세히 한번 가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민주당에서 발의했던 법안들이 전부 의도성을 갖고 있어요. 아마 이재명 후보 본인의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를 무혐의 하는 그런 법안도 발의를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선거일 며칠 앞둔 이 시점에 굳이 이 법안을 발의를 했었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의혹.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한 언론 매체 9군데입니까? 그걸 또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자꾸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 이런 시도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역시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당선된다면 언론사의 정농직필의 좀 언론 행위에 대해서도 계속 재갈을 물려나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염려를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거 막바지에 새롭게 떠오른 이슈가 있습니다. 보수 성향 단체인 리박스쿨 관련 의혹인데요. 예. 이 단체가 조직적으로 온라인 댓글 공작을 벌였다는 내용인데,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과 관련이 있다고 공세를 높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은 어떤가요? 글쎄요, 거기 손가락 혁명군 또 드루킹 댓글 사건의 전례가 있는 민주당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 시점은 아니라고 보고, 아마 지금 드루킹 댓글 사건의 주범이었던 김경수 전 지사가 공동선대위원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공교롭긴 하지만 민주당에서 그런 이야기 할 계절은 아니고, 저도 이 리박스쿨이라는 단체의 존재에 대해서는 저도 몰랐는데,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제 신현영 대변인이 이야기한 건 이걸 두고 이야기하는 것일 거예요. 조정훈 교육위 간사가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공약에 교사의 정치 참여를 허용하는 공약이 있다고 해서 정교조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 교사의 정치 참여를 반대하는 학부모 단체와 좀 성명서를 발표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볼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저는 좋다, 그렇게 하자, 나도 동참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조정훈 의원도 그날 참석하는 학부모 단체에 대한 사전 정보는 아마 인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 장소에 가보니 여러 학부모 단체가 와 있는데, 그 중에 한 군데가 이제 아마 리박스쿨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단체가 있었던 건가요? 여러 단체가 있었죠. 여러 단체가 있었는데 아마 7, 8개 단체 정도 됐지 않나 싶은데, 그 중에 리박스쿨이 끼어 있었는데, 리박스쿨이 이제 어떤 단체인지는 저도 인지를 못하고 나갔던 거죠. 네. 근데 저도 이제 조정훈 간사가 성명서를 발표하고 마칠 줄 알았더니만 각 단체마다 성명서를 발표를 하길래 저도 다음 일정도 있고 또 시간도 너무 지연되고 있어서 저는 이제 바로 이석을 했어요. 결과적으로 학부모 단체의 교사 정치 참여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는 그 여러 단체의 행사 중에 리박스쿨이 참여를 한 거고, 사전에 리박스쿨에 대한 어떤 정보 또 참석 여부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알지도 못하고 나갔던 건인데, 당 지도부가 마치 여기에 연루되어 있는 같이 좀 오바해서 넘겨짓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권성동 대표도 그날 인사차 들렀어요. 그날 그 자리에. 네. 그래서 각 단체들과 이제 악수하고 간단히 인사하고 이제 권성동 대표는 바로 퇴장을 한 것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 이런 좀 사실관계를 밝히는 글을 올렸는데, 아무래도 이 부분은 잘못이 있으면 무슨 댓글 단체인가 그런 조사를 하면 될 테고, 너무 좀 넘겨짓기를 시도하는 건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또 2020년인가요? 리박스쿨 유튜브 게재 활동 보고 영상에 김문수 후보가 등장하면서 이게 관련서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체크를 아직 해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나중에 조사하면 될 일이고, 아마 그래서 그 관련성은 정치 공세에 불과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제가 아직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혹시
짐 로저스 관련 얘기는 좀 보고를 받으셨나요? 누구요? 짐 로저스, 세계적인 투자자 짐 로저스가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했던 부분은 보고를 좀 받으신 게 있나요? 아니요, 별도 보고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아, 예. 네. 이 부분이 또 지지 선언을 한 게 아니다 이런 확인 보도가 또 나와서 이 사안을 좀 여쭤보려고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HMM 그 부산 이전을 발언했다가 그 직원들도 동의를 했다고 했는데 사실상 HMM의 직원들은 동의를 한 바가 없어서 급하게 서둘러 철회한 어떤 그런 사례하고 똑같은 케이스가 아닌가 싶네요. 그래서 자꾸 이제 발언을 했다가 사실관계가 아닌 게 들통나니까 얼버무리고 철회하고 이런 부분은 아마 유권자분들께서 눈여겨보시고 냉정하게 판단을 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정책 관련 사안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김문수 예. 후보도 당선되면 바로 30조 원 규모 추가 추경을 추진한다는 입장이죠? 예. 지금 현재 경기 침체 국면이 너무 장기화되어 있다 보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산불 추경할 때도 기획재정부와 산불 추경이 끝나고 나면 경기 회복, 소비 진작을 위한 2차 추경을 해야 된다라고 잠정적으로 협의한 바가 있어요.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마 대통령에 당선되면 바로 그 추경 예산안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들고 추경 예산의 주요 그 안은 아마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소상공인 지원과 경기 진작을 위한 예산이 대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본부장님 바쁜 시간 내주셔서 고맙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책시사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진행의 정창준이었습니다. 대선 본투표일인 내일 아침에도 7시 20분에 변함없이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